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통합사회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황은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4단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소단원이 역사 속에서 인권이 확립되어 온 과정은 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제 전공이 역사인 만큼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니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원, 범위, 이게 어디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당일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할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실 때 너무 대충 듣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나는 막 외워야 돼 라고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은 교과서랑 함께 이 뒤에 있는 필기들을 비교하면서 밑줄을 치시고 아 이렇구나 하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인권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시대 구분론에 따라서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권, 이거를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저랑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통합사회는 아이의 문구쌤. 인권이란 사람이 누리는 제방 권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쉽게 표현해봤는데요. 귀엽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 그리고 식, 의, 주,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권리들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모든 권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권의 특징은 유엔에서 만든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인종, 모든 성별, 모든 종교, 이거에 대한 차이 없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천부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권, 기본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래서 항구성을 지니고 있고요. 타인에게 나 이 인권 마음에 안 드니까 넘겨줄게 하는 양도 불가하고요. 타인이 너의 인권이 마음에 들어 내가 가져갈 거야 에잇 하면서 뺏는 침범 불가합니다. 이거는 불가침성이라고 이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인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옛날 선조들이 최선을 다해 투쟁을 하고 공부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획득하게 된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인권을 가지게 됐을까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이 신분제는 어느 개인이 나는 노비하기 싫어요 이앗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고 폐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라의 골품제, 같은 품끼리만 결혼을 하고 그 골품제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벼슬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었죠? 이 신분제는 왕과 소수 귀족들이 자신의 권력을 딱 지키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동양에서 천민은 남자인 노와 여자인 비로 나뉘어지고요. 서양에서는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개념이 다른데 그냥 천민이었구나, 사람으로 취급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왕과 귀족들이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종교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불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띠었고 왕즉불 사상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배웠었고, 서양에서는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서양이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도 태양, 신, 라의 화신으로 여겨졌다라고 이제 일컬어지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중세사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 역사에서 중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고려라고 치고 중국은 송이라고 치고 중세 유럽에서는 봉건제 사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도
소수의 특권은 왕과 귀족들, 그리고 여기에 서양 같은 경우는 성직자가 추가됩니다. 서양은 중세가 신의 시대였고 교황과 크리스트교가 장악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만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왈가왈부 할 수 있었습니다만 대다수의 피지배층들은 그냥 세금 갇히고 자신의 노동력을 쓰면서 의무만 납부했지 자신의 신체랑 경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사 여탈권은 지배자에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과 부곡, 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부담, 과중한 세금을 납부했어야 됐고요. 하지만 차별받았었죠. 특히나 소 같은 경우는 특산물을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양은 자유민과 노예의 중간 개념으로 농노제가 있었습니다. 이 농노는 내가 이사 가고 싶어요? 이사 갈 수 없어요. 나 다른 직업 선택할래요?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이 섬기고 있던 영주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들은 아주 약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영주에게 세금을 잘 내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성직자를 적어놨는데 고려는 국가의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승려가 왕의 스승 또는 국가적인 스승이었다 해서 왕사 국사제도가 있었고 서양에서는 크리스트교에서 지도자였던 교황이 왕보다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교황 밑에 추기경과 사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고 교황의 말이 곧 절대적이었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그래서 할리 4세가 교황한테 대들었습니다. 뭐 그냥 일단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교황이 파문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파문이라는 거는 너 이제 그리스도교 믿지 마. 너 이제 천국 못 가. 난 이제 천국을 못 가는 거야? 어머 저 왕 천국 못 갔대 하면서 귀족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왕권의 힘이 추락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겨울에 그 교황을 찾아가서 3일 동안이나 이 눈밭에서 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용서를 해줬다. 이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를 카누사의 굴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례였던 거죠. 자, 그러다가 중세 말기쯤 가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교황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이 필기의 양은 언뜻 보면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 전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설명을 축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 안에서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 누리고 있는 이 인권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고 원래 왕 한 사람 그리고 소수의 귀족 몇몇 또는 시간이 흘러서 성직자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가 점점점 시대를 흘러내려오면서 전부에게로 확대가 되었고 그 과정은 공짜가 아니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중세 중후반을 가게 되면은 큰 전쟁이 터집니다. 성지를 둘러싸고 유럽의 크리스트교 세력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크게 붙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었던 교황과 영주, 봉건 기사들은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해요.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에 교황한테 이렇게 눌려가지고 짜져 있었던 왕들은 기사와 교황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됐으니까 필요한 물품들을 옮겨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교역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서 돈이 조금씩 벌리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총체적 난국으로 흑사병이 터집니다. 이 흑사병은 굉장히 무서워서 걸리기만 하면 죽어요. 그리고 당시 중세 유럽은 지금처럼의 의학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생관념도 굉장히 열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한 세기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의 코로나랑 비견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극히 적어지니까 중세 영주들은 그 농노들의 노동력과 걔네들이 바치는 그 세금으로 사는데 없잖아요, 사람이.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농노들을 쥐어짜가지고
더 끌어내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달래가면서 바텀으로 가든지, 대부분은 사실 후자를 선택하고 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데는 이제 농노제 반동이라고 그래서 더 억압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농노들의 상황을 조금씩 낮게 해주는 처우 개선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노들이 그동안 우리가 억압 받았는데 나 이제 좀 대우 받아도 되지 않아? 이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14세기쯤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 르네상스, 이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부활했다라는 의미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집중했던 거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세는 신에게만 오직 집중되어 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흑사병 못 막았잖아요. 그래서 신에게서 인간으로 다시 포커스온, 집중이 옮겨져 가게 되고, 그와 함께 이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비호를 받고 권력을 잡게 되는 순간 그 정치 권력과 함께 종교는 썩어 문드러져 가게 됩니다. 교황과 교회의 상황도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성 베드로 성당을 축조하기 위해서 교황이 돈을 걷는데 그냥 돈을 걷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걷어요. 네가 이 돈을 내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또 죽은 너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죄도 사해줄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95개에서 반박문을 빡 붙이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이 종교개혁의 결과 기독교가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영주들과 왕들은 이제 종교를 두 가지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크리스트교 이거 하나만 믿었는데 이제는 가톨릭교, 개신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은 영주들에게 안에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은 지금 너 종교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난 안 믿어요. 난 기독교예요. 난 불교예요. 난 이슬람교예요. 난 힌두교예요. 이러면서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중세 유럽은 국왕의 종교가 곧 나의 종교여야 되고, 내가 만약 거기서 벗어난다? 나는 그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황의 힘은 진짜 바닥을 쳤고 왕의 힘은 점점 힘이 세져 가는데, 이거를 뒤에서 뒷받침해주면서 지원해준 게 이 교역을 통해서, 그리고 생산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기술이 늘어가니까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신흥상공인 계층, 즉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시민들입니다. 이 왕을 시민들이 지원을 해서 도와주면서 왕의 힘이 점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근대를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근대라고 하면 16세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1500년대,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중기, 살인정치 시작할 때쯤, 그리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시작되니까 그때는 16세기 말이거든요. 그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을 그 시절에는 유럽에서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 혁명적으로 발전을 이끌었었던 학자들이 뉴턴, 갈릴레이, 케플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대 철학이 발전합니다. 신에게 집중되었었던 모든 신앙이 이제는 인간한테 포커스온이 되니까 인간의 이성, 이거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학파 요 조류가 영국에서 발전된 경험론, 대표적인 학자는 베이컨, 그리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대륙에서 발전된 합리론,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 둘의 사상이나 생각들은 세상과의 윤리 또는 윤리와 사상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다만 다음에 등장할 이 정치 사상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의 발전에 이어서 사회계약설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국가는 일반 시민이 함부로 생각하고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국가니까.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인데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야, 인간이 생명과 자유, 재산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야, 좋게. 자, 우리 계약하자. 우리 서로를 지키자. 이거 뺏지 말자. 라고 하면서
계약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사회랑 국가야. 이게 바로 사회 계약설이에요. 대표적인 학자들은 3명이 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 생명, 자유, 재산. 그러면 이 근대 유럽 당시에 이것들을 가지고 보장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일반 농민, 노동자? 아니요. 바로 신은 상공인들이었던 거예요. 돈 벌었잖아요. 내 돈을 지키려면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자유. 저 귀족들은 뭐라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자유를 좀 누리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영국의 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내 재산, 내 생명, 내 자유를 투쟁 상태에서, 전쟁 상태에서, 위기 상황에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권을 강력한 힘을 가진 지배자에게 넘겼다는 소리예요. 처음에 사회계약설은 아니 넘겼다고?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홉스에서 로크로 넘어가게 되면은 야 그걸 왜 다 넘겨? 우리가 조금 양도한 거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되 제가 지켜줘야 되는 거는 양도를 했다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권을 지배자에게 일부 양도를 하고 지배자를 이렇게 잘 보고 있어. 그 사람이 똘똘하고 정직하고 잘하면 이 신흥 상공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판이야. 나한테 세금 뜯어가. 마음에 안 들어? 장난하니?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저항권 사상입니다. 홉스는 절대 왕정을 조금 옹호하는 역할이었지만 로크는 저항권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음에 올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딱 마련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루소는 좀 더 개인에게 집중을 합니다. 야 무슨 자연권 양도고 나발이고 그거 아니야. 국가, 사회는 개인 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 개인들의 일반 의지가 모여가지고 구체화된 게 법이야. 그래서 국가는 개인들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권은 바로 인민에게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루소의 저항은 대대적인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뉘앙스들의 말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회계약서는 부르주아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의 사상적인 뿌리이자 바탕 기반이 되어졌고요.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던 절대왕정에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쌤, 아까부터 절대왕정 얘기하셨는데 절대왕정이 뭐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왕이 본격적으로 힘을 강화하면서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절대왕정 시기가 등장하게 돼요. 원래 중세 시대는 왕의 힘 자체는 좀 약하고 강력한 기사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렇게 봉해요. 그걸 봉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의 영주로 봉해진 귀족들이 왕에게 조세랑 군사적인 의무를 지니는데 왕은 그 기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땅은 적고 만약에 왕을 갈아엎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 힘은 굉장히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흥 상공인 계층들, 즉 시민들이 성장을 하게 되니까 십자군 전쟁 등으로 약해진 봉건 귀족들과 점점 균형이 맞추어지고 왕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은 혈통적으로 귀족이라고 신하로 무조건 뽑았었거든요. 이게 동양과 조금 다른 점이에요. 한국사에서 고려를 중심으로 한다면 광종 때 과거제를 처음 시행해서 유교적인 지식을 갖고 능력으로 행정적인 실무로 실력으로 왕을 보좌했었지만 서양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왕이 자신의 말에 힘을 더해줄 수 있고 행정적인 실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관료들을 뽑고 그리고 자기의 말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귀족들의 사병, 기사들의 사병 이게 아니라 언제나 왕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비군을 갖추기 시작하고 그걸 지원했던 게 바로 이 신흥 상공인이에요. 그럼 왕 입장에선 얘네가 돈을 더 잘 벌어야 좋겠지. 그래서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하라 하는 중상주의로 집중하게 되고 사상은 왕의 힘을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정치하는 거 아니야. 나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신이 나보고 정치하라고 왕권을 줬으니까 나는 지금 강력하게 왕권을 행사하는 게 신의 말을 잘 듣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왕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황의 강력한 권한이 이제는 왕한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고인물은 썩는다고
왕의 힘이 강력해서 국가의 힘이 좋아질 때는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왕이 항상 내 맘같이 움직여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았으니까 왕은 자기 권한을 엄청 강화를 시키고 싶어 했겠지.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사회계약설이고, 절대왕정 너네 그렇게 니는 못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무지랑 미신에서 사람들이여 깨어라, 생각하라, 우리는 밝히는 자, 바로 계몽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심이 아니라 이성으로 사회의 나쁜 것들, 무지한 것들, 미신적인 것들, 그거 개혁할 수 있다. 인간의 힘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을 얘기한 볼테르,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삼권 분립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몽테스키에, 그리고 하나 더, 백과사전을 편찬했었던 프랑스의 디드로와 달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이요? 여러분 집에 백과사전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읽고 자랐는데, 지식과 음악과 미술, 체육, 이런 각종 문화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 허용이 안 된 거였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왕과 소수의 귀족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확대된 귀족들, 하급 귀족들, 돈을 벌게 된 신흥상공인, 그리고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백과사전을 만든다? 이거 사실은 프랑스 국내에서 불법이었거든요. 신기하죠? 자, 그러다가 시민들에 의해서 뒤엎어지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옆으로 건너가 볼게요. 시민혁명은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정치사상과 계몽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민, 부르주아 계층들에 의해 주도되는 이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교과서에선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혁명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모두 가르쳐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너무 무리이고, 대신에 정말 필요한 배경 설명들만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명예혁명 이런 게 아니라 첫 시작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전공인 역사를 살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13세기, 그러면 대략 고려로 따지면 몽골이 쳐들어와서 원나라 간섭기를 받는 그 시기죠. 부신정명이랑 같이 겹치는 고려 시대 중후반 그때에 영국에는 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좀 무능해요. 제가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땅을 뺏기고 오고 잃어버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 입장에서 사실 복장 터지죠. 저런 것도 왕이라고 그냥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얘가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또 과중하게 물리려고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병사들이 숙박시설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민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묵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병사들은 진짜 좀 폭력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가의 피해가 너무 극심한 거야. 그래서 귀족들이 단체로 찾아가가지고, 왕님, 너 이거 좀 읽어보고 사인 좀 하세요. 니 진짜 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 바로 대헌장입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하고요. 자유인들의 권리를 문서적으로 재확인을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귀족들이 너한테 싫은 얘기를 했다 해서 네가 마음대로 우리를 체포할 권리도 없고, 민가에 병사 숙박 함부로 시키지 마. 그리고 네 멋대로 세금 걷는 거 아니야. 왕이시여? 님? 잘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대헌장이고, 존 왕은 이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지만, 영국은 이 대헌장을 시작으로 왕도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1642년 터진 게 바로 청교도 혁명이에요. 사실 중세 유럽의 종교는 크리스트교였는데, 영국은 조금 다르게 헨리 8세 때부터 우리는 영국에서 정한 교회, 국교회를 따로 믿을 거야 라고 나와버립니다. 그게 영국의 종교개혁이에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의 국교도 말고도 교회에서 기독교 일파인데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어서는 시민들이에요. 영국의 시민은 젠틀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젠틀맨 할 때 그 젠틀이 있죠. 그런데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을 엄청나게 태평성대로 만들고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위 계승자로 스코틀랜드에서 온 스튜어트 가문의 제임스 1세가 오게 됩니다. 영국이랑 스코틀랜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네 왜 의회가 왕의 말에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그 아들이었던 찰스 1세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마음대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 빡치지. 아니 지 아버지도 저랬는데 쟤는 또 왜 저래? 아 너 네 멋대로 좀 세금 이렇게 걷지 마. 그러면서 좀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찰스 1세는 크리스트교를 믿는데 영국은 무슨 크리스트교도 안 믿고 장난해? 그러면서 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청교도들을 단합합니다. 그럼 의회랑 이거는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찰스 1세의 세금 부과를 거부해요. 우리 이거 허락 안 해. 그리고 너 우리의 권리를 좀 다시 생각해 볼래? 하면서 내오는 문서가 바로 권리청원입니다. 이 권리청원의 내용은 왕의 권한을 주로 좀 제한하니까 찰스 1세가 빡치겠죠. 그래서 의회를 해산을 시켜버리고 안 만나! 이러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부르긴 하는데 거기서 또 대파 싸워요. 결국은 왕당파랑 의회파끼리 국가 안에서 크게 내전이 일어났고, 의회파의 주도자 리더였던 크로멜이 승리를 하면서 찰스 1세를 죽입니다. 유럽에서는 충격이었죠. 어머 쟤네 봐, 왕을 죽인대. 어머 세상에. 그리고 크로멜에 의해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영국은 공화국을 실시하게 됩니다. 왕이 없는 정치예요. 근데 크로멜이 엄청 독실한 청교도인데 좀 많이 꼰대예요. 좀 많이 융통성이 없어요. 엄청 금욕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불만이 가득합니다. 적어도 찰스 1세가 살았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크로멜이 죽자마자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왕정 복거라 합니다. 그리고 찰스 1세의 다음으로 찰스 2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더 영국의 정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영국 왕이 됐으면 영국의 정치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왕이 최고임 이러면서 전제 정치를 엄청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2세는 더해요. 나는 영국의 전통이 이해가 가지 않음. 의회는 이 사태를 겪었으니까 좀 참았겠죠. 그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찰스 2세가 가톨릭 교도들을 자꾸 좋아하고 퓨리탄들에 대해서 영 이게 아니니까 너 좀 적당히 해. 영국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거는 국교도뿐이야. 그래서 비국교도는 영국의 공직을 맡을 수 없어 하는 심사법, 그리고 의회 사람들 네가 함부로 왈가왈부하고 감옥에 가달라고 하지 마. 그래서 인식보호법 만드는데 개부시해요. 결국 빡쳤던 의회는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그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 공주와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오렌지공 윌리엄, 이 남편이 부부거든요. 이 사람들을 공동왕으로 세웁니다. 제임스 2세는 으악 하면서 쫓겨나고, 남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왕권이 생각보다 약했겠죠. 그래서 의회가 바친 문서가 권리장전입니다. 주로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명확하게 기록을 한 게, 의원은 면책권이 있다. 법을 만들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회에는 법을 만들 입법권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과세권이 있다. 왕이 함부로 과세하는 거 아니다라고 탕탕탕 못을 박으면서 영국은 입헌, 군주국, 그리고 입헌 정치, 요거에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그 원칙이 나중에 이제 하노브 왕조 때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해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영국 안에서는 피를 청교도 혁명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흘리고 무혈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명예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인데, 이 영국이 국교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대다수였지만 사실은 청교도가 환영받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인 기회를 위해서 영국에서 탄압받던 청교도들 일부가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해안 이쪽을 13개의 식민지로 개척을 하고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영국 입장에서는 이 영국인들이 식민지를 개척을 했으니까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면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세금도 이렇게 걷고. 그런데 이 영국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면서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엄청 많이 때려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인지세, 그리고 티타임 할 때 그거는 차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인지세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졸업장을 받게 되고, 또는 뭐 편지봉투라든지 종이를 쓸 때 그 인지를 붙이는 거예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인지, 도장쾅 인지. 그러면 여기에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치사하잖아요. 째째하잖아요. 아니 뭐 해준 것도 없고, 사실 우리가 말이 좋아 경제적 기회지, 니네가 우리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 피해가지고 여기로 와서 했더니 다짜고짜 니네 세금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아메리카 식민지 대표가 영국 의회한테 가서, 이 의회에 미국 식민지 요 대표 있느냐? 대표 없지? 그러면 대표 없는 곳엔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대표 없는 곳엔 과세 없어 라고 빵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빡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온 사건이 1773년 식민지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복장을 하고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었던 영국 상선을 습격해서 차 상자를 바다에다 풍덩 하고 던져버립니다. 빡쳤던 영국은 장난해? 이러면서 보스턴항을 폐쇄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식민지 대표들이 1774년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1차 대륙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야, 영국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성명을 발표를 하자라고 정해줬는데,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군과 이 식민지 민병대가 뻥 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다. 가자!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륙회의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작성된 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특징은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거다. 전부 인권, 그리고 주권 재민,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개판 나면 저항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던 저항권, 로크의 사상 나오는 거죠. 이 독립선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나오게 되면서 이후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 군대가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영국은 나중에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다 라고 인정 쾅쾅쾅 해버리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이 미국 식민지는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몽테스키유의 이 상권 분립에서 따온 상권 분립,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화가 잘 되어 있지만 미국은 연방주라고 해서 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 주에 대한 독립성, 자치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걸 연방주의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대통령제를 채택을 해서 1789년 아메리카 합중국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나오게 됩니다. 2차 대륙회의 때 전쟁을 이끌었던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민혁명의 첫 번째 영국의 명예혁명, 두 번째 미국의 독립혁명까지 봤고요. 분량 조절의 실패로 다음 시간에는 시민혁명의 하이라이트,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에 인권이 어떻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거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과제로 나온 이 칠판 판서를 다 기록을 해서 사진 찍어 올리기를 잘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통합사회는 아이의 몽고스.